1960년대 초 대한민국의 한 청년. 20살, 아니 20도 안 된 나이입니다. 그가 짊어진 것은 아버지의 빚 독촉장 같은 가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총을 들고 낯선 정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돈을 벌러 간다고? 하지만 그 청년이 정말 원했던 것은 가족이 굶지 않는 겨울, 그리고 조국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잊고 있던 그 청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960년 서울역 광장. 열차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 가장 젊은 등 뒤에 짊어진 것은 보따리뿐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625 전쟁이 끝난 지 겨우 7년. 서울은 아직도 잿더미 위에 세워진 도시였고, 어디를 가나 엄마들의 걱정 목소리였습니다. 넌 뭐 해서 먹고 살 거야? 이 질문은 모든 청년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공장도 없었고 학교도 부족했습니다. 1인당 GDP는 $100, 북한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 속에서 청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군에 들어갔습니다. 의무복무가 아닌 자원 선택. 아니, 정확히는 선택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당시 신문 광고를 보면 베트남 파병, 특수전 전문부대 모집, 월급 최대 $300. $300는 당시 대한민국 평균 월급의 30배입니다. 30배입니다. 한 청년의 일기가 남아있습니다.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베트남에서 돈을 벌어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들은 돈을 벌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살리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국까지 살렸던 청춘들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입니다. 1964년 박정희 정부는 쓸쓸한 결단을 내립니다. 경제자문단의 보고서를 들고 박 대통령은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쟁도 남의 것으로 치러야 하는 건가? 이것은 비아냥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1인당 GDP $100, 남베트남 약 $300, 실업률 급증, 외화 보유량 바닥, 국방력 북한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짐, 전쟁에서 진 나라입니다. 6.25 전쟁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전쟁도 끝났는데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 것은 더 무서운 가난이었습니다. 정부의 결정은 전략적이면서도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 봅시다. 첫째, 미국과의 관계 강화입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을 보내면 미국은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경제 지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둘째, 외화 확보입니다. 파병수당, 군수 계약, 종군기자단 비용. 당시 한국이 베트남 파병으로 벌어들인 돈은 국가 경상 수입의 거의 30%에 달했습니다. 셋째, 가장 은폐된 목적. 국내의 젊은 실업자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전쟁터로 보내면 최소한 100 옳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국 방위, 외화 획득, 명예로운 전사. 이 세 가지 슬로건이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21살, 형은 24. 두 형제는 어머니 몰래 모병 상담소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에 가면 얼마를 벌 수 있나요? 월급 $300, 복리후생 완비, 제대 후 귀국금 별도. 형이 동생을 봤습니다. 동생이 형을 봤습니다. 둘 다 눈물이 맺혔다고 합니다. 그게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빛이었는지, 아니면 절망 속에서 찾은 마지막 광선이었는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갔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가난이 병사를 만들고 그 병사의 피가 국가의 자본이 되는, 그 위에 현대의 한국이 세워졌습니다. 1965년 초 인천 항구. 수천 명의 청년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20살 전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몇 달인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배낭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편지였습니다. 한 병사의 편지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오래된 집을 새로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도 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 편지는 절대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는 1년 후 푸꿉 지역에서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훈련소에서의 첫 만남. 서로 모르는 청년 50명이 한 소대를 이룹니다. 대부분이 처음 총을 들어봤습니다. 도시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시골에서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빠르게 전사가 됩니다. 상관의 목소리. 이것이 전쟁입니다. 돌아오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겨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한전양, 김영윤 중위의 회고록. 우리는 살인을 배웠습니다. 정확히는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뭔가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전회라 불리는 것입니다. 배에서 익히는 편지들. 누나, 나 잘 있어. 부모님, 효도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보, 아들 낳고 기다려주세요. 이 편지들은 대부분 서툰 한글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병사는 다른 병사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너, 글 잘하지? 내 편지 좀 써줄래? 그리고 그 편지가 나중에 유일하게 남은 자료가 됩니다. 제 아들이 쓴 마지막 글씨입니다. 우리 세대의 젊음은 모두 전쟁터로 갔습니다. 돌아온 자들은 침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등에 짊어진 채로. 1965년 여름, 북극 지역. 한국 국군이 처음 큰 전투를 맞이합니다. 당시 베트남의 상황을 보면 미군은 월남전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베트콩은 게릴라 전술로 미군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전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투입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짜빈동 전투 1966년 4월. 한국군 제2차 대대 약 500명. 베트콩과 북베트남군 약 2,000명 이상. 수적으로 1대 4의 열세. 하지만 한국군은 이 전투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당시 전투에 참여했던 미군 군의관의 기록? 나는 전쟁터에서 많은 일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하는 짓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청룡부대의 사령관이 남긴 말? 우리는 손실을 낮추기 위해 작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손실을 감수했습니다. 대신 적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70명이 2,000명을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소대원 증언? 우리는 화력이 부족했습니다. 포병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검으로 싸웠습니다. 6탄전입니다. 돌격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정글로 달려들었습니다. 옆 친구가 떨어지면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떨어지면 뒤에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수학이 아닙니다. 2000이 반드시 70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의가 총알보다 빠를 때가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 발휘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군은 그 시간, 그 순간에 그것을 발휘했습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조국의 청춘이, 엄마의 얼굴이 그들의 손을 우어줬던 것입니다. 전투에는 전설만 있지 않습니다. 전사자도 있습니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벌인 크고 작은 전투. 그 과정에서 5,099명의 장병이 전사했습니다. 11,0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도 없는 실종자들이 있습니다. 실종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생각해봅시다.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능성. 하지만 누구도 그를 찾지 못했을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뒤섞인 고통. 한 어머니의 편지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 한국전쟁 유족회 신청 당시. 아들이 실종된 지 이제 10년입니다. 가끔 밤에 꿈을 봅니다. 제 아들이 어딘가 정글에서 걸어오는 꿈을 봅니다. 옷이 낡아있고 다리를 절고 있지만 계속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찾아주시오. 저는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1995년에야 공개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1980년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름 모를 영웅들이 잠들다. 베트남전 당시 기록 부실로 인해 신원 파악이 되지 않은 장병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비석 아래 함께 누워 있습니다. 한 유족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파병군 중 신원 미확인 유해는 약 109 이상. 생전의 부인들이 받은 편지. 전쟁터는 복잡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영웅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 정도만 알아주세요. 자세한 것은 알 필요 없습니다. 매년 11월 11일 한국 베트남 참전자 추도식이 열립니다. 90세를 넘은 노병들이 모입니다. 흰 머리에 흰 옷을 입고 그들 중에는 전우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김영, 이제 와. 우리 다시 만났다. 박진, 너도 왔구나. 그동안 어디 있었어? 그들은 전우를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산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그들을 잊으면 역사는 그들을 영원히 묻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그들은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신비한 일 하나입니다.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대표로 손꼽히게 됩니다. 20년 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섭니다.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첫 석탄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대한민국이 베트남 파병으로 벌어들인 돈을 보면 직접적인 파병 수당 약 3억 달러, 군수계약비 약 5억 달러, 건설계약비 약 2억 달러, 기타 경제 지원 약 2억 달러, 총 12억 달러. 당시 한국의 국방 예산이 1억 달러 정도였으니 이는 국방 예산의 12배에 달하는 외화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1970년 경부고속도로 착공. 당시 비용으로 약 3,500만 달러. 베트남 파병 수당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 설립. 당시 비용으로 약 1억 달러. 한국의 제철 산업은 이때 시작됩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건설붐. 서울역, 세종로, 여의도 개발. 모두 이 외화가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한국경제 전문가 이중구 교수의 분석. 베트남 파병으로 벌어들인 외화 없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다. 그것이 직접적인 투자든 간접적인 신뢰 형성이든 베트남 파병은 한국의 산업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통계를 보면 1964년 한국의 수출액 1억 8천만 달러, 1974년 한국의 수출액 50억 달러, 10년 만에 약 28배 증가입니다. 같은 기간 산업 노동자 수는 3배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백만의 가족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공무원의 회고록? 1975년 서울 강남에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아파트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집이 이렇게 높이 지어진다고? 그게 우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외화는 어디서 났을까요? 그것은 청년들의 피와 땀에서 나온 외화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아파트 분양에 줄을 섰습니다. 대한민국 GNP 증가율 1960년대 1960년 마이너스 5.2%, 1965년 5.8%, 1970년 9.2%, 1973년 14.8%. 이것이 숫자입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 중 일부는 베트남에 남겨뒀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대가가 없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그 청춘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히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파괴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건설합니다. 고보이 마을, 푸꿉 지역. 1966년 한국 맹호부대가 주둔합니다. 당시 마을의 상황? 인구 약 3,000명? 베트콩의 영향 심각? 기반시설 거의 없음. 학교 없음. 맹호부대는 결정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길 것이다. 무기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첫 프로젝트는 다리입니다. 마을을 흐르는 개울에 다리가 없었습니다. 우기가 오면 마을은 고립됩니다. 한 중사의 이기, 오늘 부대원 20명과 함께 다리를 지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마을을 구하는 것이다. 건설사 기술자를 부대 내에서 찾아 지도하게 했다. 나머지는 총을 놓고 삽을 들었다. 전쟁터에서 희귀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지었다. 파괴하는 대신 지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학교입니다. 마을에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학교가 없었습니다. 베트콩은 그 아이들을 모병하려 했습니다. 부대는 폐재료와 기증받은 목재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한국 경사들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한글, 산수, 그리고 인간애라는 과목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사진을 보면 한국 경사와 베트남 아이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병사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부대 의무실이 마을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한 미군 기자의 기사. 한국군은 낮에는 호랑이, 밤에는 천사라고 불린다. 그들은 베트콩과의 전투에서 무자비하지만 평소에는 이 마을의 가장 따뜻한 친구다. 중위 김모는 매주 일요일마다 마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마을 주민들은 그를 우리의 형이라고 부른다. 농업 지원도 있었습니다. 부대의 농업 담당 병사들이 마을 주민과 함께 벼를 심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전쟁으로 인한 기아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자신들의 배급 일부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한 베트남 노인의 증언? 우리는 그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말을 했지만
우리 마음과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고통의 언어, 희망의 언어, 형제의 언어 말입니다. 1992년 베트남 고보이 마을. 한국 참전자 기념식을 엽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입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마을 사람들은 한국군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그 중사를 기억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떠난 후 우리는 그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 장에 다녔습니다. 당신들의 손자 세대도 그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 마을의 일부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이것입니다. 당시 학교에 다녔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군이 세운 학교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승입니다. 무기로 이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기는 것도 전쟁입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적을 이겼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물리적 승리는 역사책에서 사라지지만 마음의 승리는 세대를 넘습니다. 2024년 11월 그 청춘들이 떠난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20살이던 청년은 이제 80대, 당시 25살이던 중사는 이제 85세.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우리는 한 명씩 잃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노병 모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모입니다. 회원은 230명. 2010년에는 550명이었습니다. 14년 사이에 320명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평균 23명입니다. 한 노병이 말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이야기도 죽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다만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청년들이 한 일이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의 서울. 판자촌, 돌 위의 불, 수레를 끌던 사람들. 2024년의 서울. 63빌딩, 한강 위의 다리, 지하철 10호선. 이것이 60년입니다. 이 변화를 일으킨 힘이 뭘까요? 정부의 정책, 물론입니다. 자본가들의 노력, 당연합니다. 근로자들의 헌신,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외화. 그 외화를 벌어온 청년들. 그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1970년에 사진 황량한 시골길, 공사 중인 도로, 먼지 투성이의 노동자들. 2024년에 사진 하루에 50만 대 이상이 지나가는 동맥. 이 도로 위에 있는 모든 차들. 이 도로로 연결된 모든 도시. 이 도로 때문에 가능해진 모든 비즈니스. 그것의 시작이 베트남 파병이었습니다. 포항제철. 1973년 당시 처음 쇳물을 부었던 날, 환호하는 노동자들. 2024년 현재 세계 3위의 제철소. 한국의 자동차, 조선, 건설업. 모두 이 제철소에서 나오는 철강을 사용합니다. 한국의 경제, 그리고 일자리 수백만 개. 모두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7년 베트남 전쟁에서 실종된 한국군 유해 봉환 사업이 시작됩니다. 2024년 현재 약 609 이상의 유해가 봉환되었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58년 동안 아들의 죽음을 모르지 못했던 어머니. 2015년 드디어 아들의 유고를 받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97세.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에 왔어요. 집에. 이제 우리 아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어요. 더 이상 그 정글에 혼자 있지 않아요. 가족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58년 만에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김영수, 1940년생. 서울 출신. 포병 소총수. 1966년 풋급에서 전사. 이재욱, 1943년생. 부산 출신. 기관 총수. 1968년 동화로 지역에서 실종. 박진호, 1945년생. 대구 출신. 소위. 1967년 위진 전투에서 전사. 최영준, 1942년생. 광주 출신. 이등병. 1969년 귀국 후 1970년 사망. 그들은 단순한 번호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형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었으며,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한국 베트남 참전용사 추도식이 다시 열립니다. 그곳에 모인 노병들. 그들은 이제 정말 늙었습니다.
목이 갈고 손이 떨립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갑니다. 전우를 추도하기 위해, 같이 갔던 동생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한 92세의 노병이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늙었고 곧 우리도 저들 곁으로 갈 겁니다. 그러네 꼭 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뭔가요? 노병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뭘 했는지, 왜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내레이션 차분하고 따뜻하게. 역사는 기억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면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면 그들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하면 그들이 흘린 피와 땀도 영원합니다. 대한민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 가난의 나락에서 올라온 나라, 그리고 이제 세계가 배우려는 나라.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입니다. 이 청춘들의 피 위에, 이 평범한 청년들의 헌신 위에,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기억 위에. 당신의 청춘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베트남에서 고별 인사를 하고 돌아온 대한민국의 청춘들. 그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존재가 우리 모두의 존재입니다.